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매서운 관세 칼날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공매도 재개 첫날을 맞은 우리 주식시장을 덮쳤습니다. 상호 관세를 넘어서 보편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은 현 선물 시장에서 2조 8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2,500선이 손쉽게 무너졌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네.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예상 밖으로 대규모 매도 폭탄을 던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오늘 현물 코스피에서만 1조 6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기관과 개인이 함께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며 환율은 크게 튀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2.9원까지 뛰어 연고점까지 단 3원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공매도 재개를 걱정했는데 오히려 관세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대만까지 미국 수출이 중요한 나라들 시장은 일제히 다 무너졌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일본 증시는 대장주 토요타를 중심으로 투심이 악화되며 우리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또 대차장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의 급락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의 낙폭이 두드러지긴 했지만 또 반드시 비율에 따라 주가 하락 규모가 비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전문가들은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이 비단 공매도 재개만의 이슈가 아니며 네. 만약 공매도 재개에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이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에 따른 하락분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거 공매도 재개 첫날 주가 흐름을 보면 3번 중 2번은 지수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 11월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대 하락을 했고요. 2021년 5월엔 코스피가 1%대, 코스닥 지수가 2%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1개월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1년 1.72% 하락했고 직전인 2021년에는 전국적인 주식 투자 붐이 일었음에도 1개월 코스피 수익률은 1.3%에 그쳤었습니다. 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3개월 기준 코스피 수익률 지금 보시죠. 2009년 당시 14.7%, 2011년 10%, 2021년 2.84% 등을 기록하는 등 점차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전문가들은 관세 이슈를 떼어놓고 공매도 재개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한 달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이후엔 점차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고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보이는데 실제로 상호 관세나 이 보편 관세 부과되는 분위기인데 이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선 4월 2일 이후에도 이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관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지만 추가적인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혹은 또 다른 압박이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발표는 초안격으로 협상을 통해 부과 시점과 정도가 반복적으로 수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소 4월 한 달은 격동의 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나마 관세 영향을 덜 받으며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등이 꼽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안으로는 내수 부진, 밖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급박해진 정부가 10조 원의 필수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이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오늘 환율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오늘 나온 이 경기 지표도 매우 불안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4원 오른 1,472.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기록한 1,472
원 50전을 3개월 만에 넘어서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는데요. 이보다 높은 환율을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오늘 공매도 재개와 함께 무역 장벽에 따른 수출 타격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경기 지표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밑바닥 경기 지표인 숙박, 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도 1년 전과 비교해 감소세가 계속되며 부문별로는 불안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지표는 지난해 11월 모두 감소한 뒤 매달 트리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도 최근 산업활동 지표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어도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경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내려가고 있죠.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제시했는데요. 지난 10월 발표한 전망치 2.2%보다 0.7%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등이 위축되고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순수출 성장세 또한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 OECD, 해외 IB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 잡았는데요. 급기야 영국의 글로벌 IB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0%대 성장률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그만큼 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고 국가적인 재난이 생긴 만큼 이 추경이 제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국회에선 또 여야가 다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상무 부총리가 산불과 관세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한 10조 추경을 공식화했죠.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지만 여야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 협상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1시간 만에 종료되는데요. 국민의힘은 10조 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산불 재난 등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쓸 10조에서 15조 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등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대형 추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여야 합의를 전제로 4월 중에는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야당의 쌍탄핵 추진 가능성과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며 4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마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중 다시 만나 추경과 본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동안 싼 가격에 큰 화면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렸던 중국 TV가 이제 프리미엄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시장만큼은 굳건히 지키고 있던 이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최근 이 중국 TV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는 어디입니까?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할 수 있지만 글로벌에서는 유명한 TCL입니다. 이 TCL은 퀀텀닷 미니 LED TV가 쿠팡에서 5분 완판 기록을 내면서 입소문을 탄 바 있습니다. 최근 TCL은 A300W 프레임 TV를 국내에 출시했는데요. 같은 날 LG전자도 2025년형 OLED TV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새로운 프리미엄 TV를 선보인 거죠. 국내 TV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꽉 잡고 있는데 TCL이 같은 날 맞대결을 펼치며 자신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유는 가격입니다. TCL의 A300W 프레임 TV는 75인치 기준으로 171만 원대에 팔리고 있는데요. LG OLED TV는 77인치 기준으로 640만에서 900만 원입니다. 가격이 최대 5배 이상 비싸죠.
삼성과 LG 모두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의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독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번 신제품을 LG전자에서는 5년간 구독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3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TCL 제품은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가격 차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 TCL의 이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이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TCL 점유율이 1년 만에 8%포인트 늘었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가 점유율 29%로 1위를 지키긴 했지만 1년 만에 12%포인트나 빠졌고요. LG전자도 1년 만에 7%포인트 감소하면서 TCL에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특히 TCL이 삼성전자 점유율을 불과 2%포인트 차이로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하이센스도 점유율이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출하량 기준 TCL, 하이센스, 그리고 샤오미의 합산 점유율은 31.3%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은 28.4%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제는 중국 가전업체들이 중저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와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최근 TCL은 퀀텀닷 미니 LED 기술과 스크린 기술의 혁신을 통해 75인치, 85인치 그리고 115인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뭐 가격으로는 삼성과 LG가 뭐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결국 이제 화질이나 뭐 기술력으로 뭐 승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가격이라면 우리는 기술이 무기입니다. 삼성과 LG 모두 AI 기능이 강화된 TV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난해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TV를 담당하는 사업부에서 매출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관건은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요. 삼성전자는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프리미엄 TV의 대중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목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 구매 고객 중 절반이 AI 구독 클럽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 위주로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올해는 올레드 TV와 프리미엄 LCD TV인 Q&E TV를 함께 앞세운 듀얼 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멕시코에서 가전 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플레이북 등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나지분 가운데 절반을 새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사실상 3세 승계를 끝내면서 경영권 승계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연결짓는 시장의 의혹들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영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 한화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새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게 4.86%를, 차남인 김동원 사장과 삼남 김동선 부사장에게는 각각 3.23%씩 돌아갑니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 격인 주 한화의 최대 주주는 22.16%를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됩니다. 한화에너지는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이번 증여까지 합치면 삼형제가 가진 주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됩니다. 김 회장은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해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과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 지분 증여로 한화그룹 삼형제가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 원가량입니다. 이들은 개인 재산이나 지분담보대출 등을 받아 증여세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최근 3년간 주 한화 주가는 2, 3만 원 수준에 머물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지난 10일 5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그룹 사옥에서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단순히 이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가덕도 신공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관련 산업들이 좀 집약될 수 있는 이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운영 여건을 마련했고 설계라든지 눈에 일반 국민들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오늘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5년여 만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동안 손발이 묶여있던 롱숏 펀드를 찾는 고객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롱숏 펀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펀드인데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롱숏 펀드는 이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공매도하는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펀드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장 또는 이제 지수가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와 매도 전략을 혼합 구사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상품인데요. 상승 혹은 하락, 그러니까 한 방향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종목이나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운용 전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강남 WM 센터들을 중심으로 큰 손들의 롱숏 펀드 투자 수요가 늘면서 대형 증권사들도 사모형 롱숏 펀드 판매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5대 증권사 모두 기존 롱숏 펀드에 더해서 이번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서 신규 펀드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롱숏 펀드 전략의 한 축인 공매도가 5년 넘게 금지되던데 그동안 이 롱숏 펀드 시장 많이 위축되면서 지금은 롱숏 펀드 운용 구하기도 힘들어졌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롱숏 펀드가 2011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게 2013년이었습니다. 급성장하면서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한 1년여 만에 설정액이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1조 9천억 원, 그러니까 2조 원을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설정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2020년과 또 지난해 공매도 전면 금지 직후에는 3천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좀 자금이 신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롱숏 펀드들은 주로 주식 선물이나 지수 선물을 매도하거나 인버스 ETF 등으로 숏 포지션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투자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수가 전체의 약 10%도 안 되고요. 또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펀드들은 아예 숏 비중을 대폭 줄이고 롱 온리 전략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펀딩의 난항을 겪었는데요. 특히 이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선물 매도로 이 100% 해지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했었는데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해외 기관들이 먼저 한국 롱숏 펀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하우스로 꼽히는
뽑히는 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경우 올해 들어서 롱숏 펀드로 벌써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공매도 재개에 맞춰서 새롭게 선보인 롱숏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오늘까지 모두 4개의 신규 롱숏 펀드를 설정했는데요. 다음 달 중 이 KB증권과 내놓을 펀드까지 하면 5개 신규 펀드가 이번 공매도 재개에 맞춰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간판 상품인 더타임 그리고 트로이카라는 이름의 채권과 롱숏 전략을 혼합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각각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리테일과 독점 판매합니다. 규모는 좀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수준이고요. 상품을 살펴보면 더타임 펀드는 롱숏 전략의 비중을 80에서 90%까지 가져가는 순수 롱숏 펀드이고 트로이카는 롱숏에 국내 채권 ETF 매매를 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액이 3억에서 5억 원 수준인데 고액 자산가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으면서 신규 자금 유입에서 여타 펀드 대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럼 롱숏 펀드 외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롱숏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ETF도 있습니다. 롱숏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코스닥 150 롱, 코스피 200 숏 선물이 있는데요. 이 ETF는 코스닥 150 지수 일간 수익률의 1배, 그리고 코스닥 200 지수 수익률의 마이너스 1배를 동시에 추종하는 전략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나은 성과를 낼수록 주가가 오르는 시기인데 연초 이후 수익률이 줄곧 우상향하면서 3월 초에는 한 7% 가까운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6%로 반전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산업별로 보면 혁신 기업에는 2배 롱, 그다음에 전통 기업에는 1배 숏 이렇게 전략을 활용하는 배틀 느낌의 롱숏 ETF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새로운 전략의 투자 상품이 출현할지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달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수 있다는 명분으로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나 경영 개입, 행동주의 펀드의 소송 남발까지 오히려 장기적으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라며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모호한 문구들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명확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수범자인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이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적용 범위가 너무 불분명하니까요.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기업들이 겪는 고초나 그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과연 부담해야 되는지. 주주들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마저 꺾을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처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상법은 너무나 큰 물줄기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가 자본시장법은 미세하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교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걱정이 덜한다는 점.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제2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